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개방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방화라는 요 말은 뭐 지금은 워낙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진부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정책에서 개방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정책을 이야기할 때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방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 세금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 목표가 굉장히 바뀌는 그런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화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한국의 세금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인 그런 관심을,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방화란 무엇인가? 영어로도 많이 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결국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투입 요소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돈하고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자본, 노동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해서 돈하고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 이 폐쇄경제라는 게 딴 것이 아닙니다. 국가마다 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애국당하는 것이 요사이는 학생들도 다 나오고 있지만은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특권증이 아니고서는 해외에 나간다는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도 제일 잘 나가는 것이 제주도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웬만하게 젊은 부부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기껏해야 이제 국내 은행에 어디 이자율이 높으냐 따라가지고, 국내 내에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국가의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는 돈이, 우리 한국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자율 혹은 금융시장의 미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러시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영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사람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이죠. 개방화가 시작된 이 시기를 우리가 1980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우리가 폐쇄 경제, 다시 말해서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였고요. 8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자유롭게,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돈과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시대를 이제 8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이런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이제 공항에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럼 공항에 가면은 꼭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런 경제회의가 있죠.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에 가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면세점에 가면은 큰 가구점 이런 건 없죠. 가구점 있는 게 없고, 가보면은 항상 명품만 있습니다.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 그리고 술, 담배가 많죠. 자, 왜 그러면은 이 공항 면세점에, 그런 이 고가품, 이 많고 술, 담배가 많을까요? 자, 우리가 고가품이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도 고가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동차도 고가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항의 면세점에서는 고가급이면서
굉장히 부피가 작고 운반하기가 편한 이런 물건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면세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물건을 살 유인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피가 크다든지 무게가 무겁다면은 아무리 세금을 낮추어도 면세가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항의 면세점에는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 고가품인 이런 그 상품이 많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술, 담배는 세계 어느 공항 간다 하더라도 항상 있습니다. 왜냐니까 세계 모든 국가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높은 세율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술과 담배를 살 유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술과 담배가 부피가 크다든지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우면은 사실 면세를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술, 담배 그 정도의 부피, 무게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세금을 50% 때에 따라서는 100%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 담배의 세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특히 공항에 가면 항상 담배를 많이 사가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이 현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구매 행위에 그리고 공항에 있어서의 상점에 어떤 상점을 배열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세 형평성, 세금은 공평해야 된다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고소득층 혹은 초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우리가 형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이아몬드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야죠. 그죠? 100% 때릴 수 있고, 200% 때릴 수가 있고, 전체 국민 중에서 최고 고위층이기 때문에, 이 부유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으면 높을수록 공평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사고가 바로 우리가 폐쇄 경제에 있는 그런 사고일 때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당연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높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마음대로 국가권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200% 매긴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외국에서 다 살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고가이면서 굉장히 규모가 작고 부피가 작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 충분히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세무 행정이, 관세 행정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100% 잡아낼 수만 있다면은 사실 이 개방화로 오는 이 효과를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천만 명이 나가는 이런 시대에 호주머니에 있는 조그만 다이아몬드 하나 100%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형평 차원에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지금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무턱대고 올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에 나가서 이런 물건을 사게 하는 이런 폐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개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법인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라고 잘 아시죠?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전통적으로 영국에 치여서 사는 진짜 불쌍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아일랜드가 지금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로 해가지고 아일랜드도 굉장히 경제 위기를 겪고 좀 안 좋았지만요. 사실 이제 2000년도에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왜?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라고 했을 때 법인세도 일종의 형평
차원에서 높은 그 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이 90년대부터 엄청나게 낮은 유럽 전체 국가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인도 한 국가 안에 이렇게 이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인도 얼마든지 많은 국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 입장에서 생각할 가장 중요한 이 고려사항은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낮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일랜드가 미리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만들어 놨더니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가서 투자하고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이 통계에 의하면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아일랜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에 가까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유럽의 국가들은 2%로 채 되지도 않은 그런 그 경제 성장을 율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이런 법인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에 한 5배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얻을 수 있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율도 이 법인이 국가와 국가 간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 수단으로서 이 작동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능할 겁니다. 자, 법인세율은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 한국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굉장히 부유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전 세계적인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있죠. 그렇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그 대기업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법인이라는 건 또 보면은 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법인이란 것은 법인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가치를 전 국민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하나의 매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법인을 살리는 것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팩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고에는 법인세율은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나름대로 이제 개방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일랜드 국가는 법인세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레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득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소득세가 가장 그 조세의 어떤 그 형평성을 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프랑스의 그 사르코시 대통령이 입각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세금을 낮췄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아마 세금에 있어서 아마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르코지가 나름대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세금을 대폭 낮췄죠. 자, 이렇게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동안 프랑스를 떠났던 많은 부호들, 프랑스의 부호들이 전부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전에는 세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많은 것을 소득세로 다 정부에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게 살 필요가 있냐 하면서 다 다른 국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사르코지를 이겨서 올랑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사르코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득세율을 건드렸습니다. 소득세율의 최고 한계세율을 7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75%의 그 세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걷어들인다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1억 원을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소득을 우리 가지든지 아니면 자본소득을 가지든지 어떤 형태인지 1억 원을 벌어들였으면은 7,500만 원을 정부가 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억 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5%는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 고소할 수가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국민 배우로 잘 알려진 파르디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 배우가 다른 국가로 세금 망명을 하겠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루비통 회장,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벨기에에 망명 국적 신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뭐 초호화 회장,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이 국가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세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만큼의 정부가 나름대로 세금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만은 75%까지 가게 되면은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지금 이 75%의 세율,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아마 그 위원으로 이 정도 세금은 그래 위헌이다, 이런 그 결정이 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그런 그 무드가 사회에 깔리게 되면은 75%, 80%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집권하기 전에도 영국의 소득세율이 거의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세계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70년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방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형평성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그 나라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아예 다른 나라 국가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남는 게 뭐냐는 것이죠.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세금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명목적으로 다이아몬드의 뭐 100%, 또 부자의 75%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이 다 좋은 걸 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개방화 시대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정책은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경제 퇴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개방하라는 것이 80년대 이후로 굉장히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요사이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게 한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또 정보기술의 발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하다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고 돈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보기술은 이 돈이 움직이는 거하고 굉장히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 이제 우리가 외환관리법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클릭을 한 두세 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를 유럽으로 보낼 수가 있고 미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돈의 이 흐름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거의 뭐 1, 2초 만에, 그것도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서 가는 이 정도의 이 세상이 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화라는 것은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공공 부분에서 이 기술, 정보 기술도 지금 한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하나의 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그 한국의 국세청의 전체 직원 중에서 1%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국세 행정에 있어서 아마 그 직원 수보다 아마 컴퓨터 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23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국세청 직원 중에서 1%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은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IT라는 것이 이 세무행정에 거의 작동 못한 것이죠. 자, 그만큼 지금 20년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돈의 흐름 때문에 이 개방화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세금 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개방화는 여러 측면에서 정책에서도 사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발전 이런 그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 개방화를 그 나라가 어떻게 이 탄력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 격차를 차이가 가지게 된 것은 결국 개방화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세국 정책을 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대외에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유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런 경제 차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방화는 과거 우리가 그 세국 정책처럼 개방화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개방화는 주어진 것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의 규범이 바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방화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선택하지 않은 국가는 유일하게 북한입니다.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전부 개방화는 주어진 거로 보고 이 개방화에서 어떻게 좀 더 경쟁력 높은 이런 그 국가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시선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개방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있어서 이 시장은 결국 5천만 시장입니다. 통일돼도 거의 뭐 한 8천만 시장입니다. 개방화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70억 소비자가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그 변화한 환경 속에서 세금 정책도 거기 맞게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사고는 아직도 이 개방화 사고와 이 변화와는 달리 형평에 대한 사고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강조하지만 형평의 가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 형평의 인식이 개방화로 인해 가지고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개방화로 인해서 이제 세금 정책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그 사명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형평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세금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개방화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 도망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는 자, 조세정책을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에 집착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성장하는 그런 정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